네, 전문가들의 시각을 매주 체크해보고 있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정도인데요. 이 정부 측에서 2차 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에 대한 강화 방안을 또 발표를 했어요. 사실 뭐 규제 완화 내용도 있었고 정책 금융 지원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과 배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주세요. 네, 지난 13일 정부에서 2차 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광물에서 그리고 소재, 셀, 사용 후 배터리까지 배터리의 전주기에 관련된 이제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핵심 광물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을 좀 금융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와 셀 같은 그런 것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그 배터리 산업 제조업에 있어서 네. 특허 우선 심사 기간을 단축을 하고 산업 특화 단지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조성에 대한 의지도 좀 드러났는데요. 일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지원법을 24년까지 마련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주기가 좀 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소재 개발과 도입에 지금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런 특허를 내고 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인데 이런 시간적인 부분도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터리 산업이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달에도 보면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 체계인 업계안에 대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뭐 정부에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관련된 정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방금 말씀해주신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 체계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고유한 순환 자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 후 배터리가 뭐 폐기물인지 순환 자원인지 그런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에서 사용 후 배터리의 자유로운 거래를 좀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는 좀 사용 후 배터리의 뭐 소유권이 뭐 특정한 뭐 자동차 기업이나 셀 기업에 소속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에 자유롭게 맡기기 때문에 다양한 거래 형태와 사업자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에 그런 배터리 관련된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순환 체계를 확립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럽처럼 이제 재활용 원료를 몇 프로까지 활용을 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재제조 재사용을 위해서 이제 사용 후 배터리의 품질 확보를 위한 검사 체계를 강화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업계안 내용에 따르면 좀 앞으로 이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 거래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배터리에 관련된 뭐 공급망이 어떤지 뭐 제조사가 어디인지 뭐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데이터 관련된 축적이 좀 더 축적을 하기 위한 활동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네. 또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라든지 참 여러 가지 부분에 이 전기차의 부담들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완성차 기업들도 요즘 배터리 재사용이라든지 뭐 재활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배터리, 그 배터리 안에서 가장 큰 또 이제 원가를 차지하는 유가금속이 들어있는데요. 광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약에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면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는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예를 들면 뭐 GM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리시온 리사이클링에 8억 달러를 투자한 바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포드나 볼보, 토요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테슬라의 CFO가 나와서 만든 기업인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라는 이제 재활용과 양극재 사업을 같이 하는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지난 8월에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 이제 5% 정도 지분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같이 원재료 확보 부분에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인원 니켈 재련소 사업 이제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는 앞으로도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도 고려아연과 현대차가 협력을 확대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소유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좀 더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KST 모빌리티라는 택시 업체와 배터리 리스와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회수하는 그러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과 함께 배터리 리스 금융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배터리 자산을 자신들한테 귀속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 완성차 기업들까지 모두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씀 주신 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서 가장 핵심 경쟁력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배터리라는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라는 자원을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선점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그 안에 들어있는 광물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를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밸류 체인에서 마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로 인해서 전기차 구매자로부터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할 수 있는 접근성과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운송과 해체 시장의 역할도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배터리라는 그 자원이 좀 아무래도 위험하다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수용기가 필요하다, 뭐 해체에도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그런 이유들이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신사업으로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 중인 IS 동서의 자회사인 인선 ENT의 100% 자회사 또 인선 모터스가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인선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 폐차 네트워크에 있어서 점유율이 좀 독보적이고요. 네. 또 전기차 전용 해체 라인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이슈를 더 체크해보자면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 미국에서 AMPC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확정돼서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여기서 어떤 영향들을 가져가게 될까요? 네, 일단 AMPC가 AMPC 확정안이 15일에 발표가 났는데요. 기존에서 그 생산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기존에는 배터리 셀과 모듈 기업들만 해당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배터리 부품에서 분리막과 전해액도 좀 인정이 되면서 최근에 관련 기업들이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전해액 기업들 중에서는 미국에 지금 이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뭐 솔브레인 홀딩스나 엔캠 같은 기업들이 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근데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지난 3분기부터 전해액 공장 2만 톤을 지금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미국의
1만 톤, 그 원재료인 리튬염의 1만 톤 공장을 8월에 착공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5천 톤 전의 캐파를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 비용에 대한 공제 대상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2023년 생산분에 있어서 좀 소급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리막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내로 북미 진출 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발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몇 가지 또 체크할 사항이 있다면, 이제 공제 대상이 되는 생산 비용에는 원재료 비용은 중복 공제 리스크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고정비 부분에 속하는 전력비나 인건비 그리고 감가상각비의 고정비 정도만 이제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비용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 원재료인 리튬염을 주로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 중에서 이제 생산 비용 공제 대상이 되는 고정비 비중이 높고,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대부분은 중국 분리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벤더를 우리나라 기업들로 다변화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개별 종목도 저희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아제강지주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딱히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세아제강 지주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래에 100% 자회사인 세아윈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윈드는 이제 풍력 설비에 있어서 그 하부 구조물의 이제 부품이 되는 그 모노파일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세아윈드의 모노파일 공급 계약건에 있어서 채무보증 관련된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아윈드의 공급 계약 규모 같은 경우에는 한화 기준으로 1.5조 원 규모였고요. 영국의 노스포크 풍력 프로젝트에 27년까지 공급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도 이제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요. 6천억 규모로 이제 풍력 메이저 기업인 오스테드 양으로 2026년까지 공급 완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24만 톤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세아윈드가 영국에서 짓고 있는 그 모노파일의 캐파가 24만 톤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1.5조 원 계약 수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규모의 거의 2~3배 정도기 때문에 이제 작년 수주와 올해 수주까지 합치면 세아윈드의 수주 잔고가 2~3년치 물량은 이제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가 상승의 이유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열연 가격이 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철강 가격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좀 최근 철강 시황 짚어드리면 이제 중국에서 철강 가격 인상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승 흐름은 원재료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철강 기업들의 가동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동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광석 수요가 좀 견조하고, 또 신흥국인 인도에서도 철광석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광석 가격이 지금 톤당 $130 근처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원료탄 역시 이제 주요 수출국인 호주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산량이 소폭 감소를 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신흥국인 인도에서도 또 석탄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지 않았는데, 네.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를 하면서 원료탄 같은 경우에는 톤당 $320 근처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재료가 상승을 좀 반영을 하느라고
중국의 좀 열연 가격이나 철강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의 최근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중국의 판재류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에서 68%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늘어난 생산량을 내수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수출로 밀어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실 11월, 12월까지도 뭐 열연, 후판 같은 주요 제품들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1월에 이제 1월 출하분에 있어서는 포스코가 좀 드디어 열연 가격을 5만 원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좀 상승한 원재료가를 이제 중국 따라서 이제야 드디어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큰 폭의 스프레드 개선보다는 좀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한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 더불어서 철강에 대한 시황까지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 발표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좀 숨고르기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개별적인 움직임 나오게 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뉴욕 증시 마감가는 좀 안 좋았는데요. 조금 전에 마이크론 실적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까지 좋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컨퍼런스 콜의 내용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까지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세요.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